진분증 확인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의 깊은 밤 제3군단 위병소 앞으로 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내린 사람은 야전 점퍼를 걸친 의문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선우 일병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흐르고 박 일병이 다시 한번 그녀를 제지하려는 순간 일병.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나? 박 일병이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3군단장 강유진 중장이다. 그 순간 박 일병의 세상이 멈췄고 이 하룻밤의 만남이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소식 남겨주세요.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유진 중장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은 이제 30년이 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유진은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확인한다. 중장의 계급장은 그녀에게 단순히 명예 이상의 무게감을 선사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그 무게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강원도 철원의 제3군단 사령부. 유진은 사령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보고서를 읽었다. 운전병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지만 유진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 그것이 군대였다. 청사에 도착하면 참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작전회의, 인사보고, 예산 검토, 훈련 평가까지 그녀의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점심시간조차 업무의 연장이었다. 식당에서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유진의 자리는 언제나 구석 테이블이었다. 혼자 먹는 게 편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누구도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별 3개는 권위였지만 동시에 고립이기도 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집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결제해야 할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읽고 서명하는 동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유진은 문득 창가로 다가간다. 저 멀리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보름달이었다. 중장님,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십니까? 참모장인 윤석호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한다. 나라가 쉬는 날은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참모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난다. 유진은 다시 달을 바라본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보던 보름달이 떠오른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송편을 먹으며 달을 보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유진은 청사를 나선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경비병만이 거수 경례를 한다. 유진은 경례를 받으며 관사로 향한다. 혼자 사는 관사는 언제나 어둡고 조용하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먹을 것은 거의 없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유진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추석 명절 귀성 행렬을 보도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차에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하다.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문득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게 남아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에 계시지만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째였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설거지를 마친 유진은 샤워를 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50대 중반의 나이. 그동안 군인으로만 살아온 시간들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유진은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나는 언제쯤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별 3개를 달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친구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군인으로만 살아왔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었지만 그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여자로 인정받기 위해 유진은 감정을 죽여야 했다. 웃음도 눈물도 분노도 모두 억눌러야 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유진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간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저 달을 보고 계실까?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유진은 오랫동안 달을 바라본다. 별은 빛나지만 사람으로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자신을 느낀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문자 메시지였다. 참모장이 보낸 내일 일정표였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달을 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강유진 중장의 삶이었다.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떠오른다. 작전 계획 수정안, 인사 발령 검토, 예산 보고까지 산적한 일들이 유진을 짓눌렀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겼다. 5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유진은 억지로 눈을 감는다. 꿈속에서라도 편안하고 싶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유진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벗을 수 없는 군복, 내려놓을 수 없는 별. 그것이 유진의 운명이었다. 추석 연휴 이틀 전 유진의 집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된다. 대부분은 공문서였지만 그 사이에 손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다. 연한 분홍색 편지 봉투. 익숙한 필체로 쓰인 주소를 보는 순간 유진의 손이 멈춘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유진은 편지를 들고 잠시 망설인다.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요즘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시대인데 어머니는 여전히 손편지를 고집하신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편지 2장이 나온다. 어머니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유진아, 올해는 꼭 집에 와라. 내 동생 수연이 결혼식 날짜 잡았다.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린다. 막내 동생 수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가족 단톡방이 있긴 하지만 워낙 바빠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아마 작년 설날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바로 부대로 복귀했었다. 편지는 계속된다. 어머니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쓰셨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고 계신다고 한다. 그래도 밭일은 계속하신다고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산다고 적혀 있다.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편지 끝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유진의 손이 떨린다. 아버지 제사도 못 지켜준 딸아, 이번엔 달 아래 얼굴 좀 보자. 아버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제삿날에도 유진은 부대를 떠날 수 없었다. 중요한 훈련이 있었고 군단장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유진은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찢을 수도 접을 수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보름달이 떠 있다. 달빛이 집무실 안으로 스며들어 편지를 비춘다. 어머니의 글씨가 달빛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참모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다. 중장님, 내일 작전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편지를 서랍 안에 넣으며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모장이 나가자 유진은 다시 서랍을 연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파고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 멈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관사로 돌아와 편지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편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수연이의 결혼식,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족을 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별 3개를 달았지만 정작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 작전 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마음은 계속 편지로 향한다.
회의 도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혼자 텃밭을 가꾸시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인사과장인 이민혁 중령을 불러들인다. 추석 연휴 당직 근무표 확인했나? 예, 중장님. 이미 편성 완료했습니다. 내 이름도 들어가 있나? 중장님은 제외했습니다. 연휴에는 쉬셔야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아니, 나도 당직 명단에 넣어주게. 부하들이 쉬는 날 지휘관이 편히 쉴 수는 없지. 인사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본다. 하지만 중장님, 그러실 필요까지야 명령일세. 단호한 목소리에 인사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간다. 유진은 다시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낸다.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는다. 이번엔 달 아래 얼굴 좀 보자는 말이 계속 맴돈다. 별은 빛나는데 사람으로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본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 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처럼. 유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집무실에만 울려 퍼질 뿐이다. 유진은 다시 보고서를 펼친다.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편지의 문장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달 아래 얼굴 좀 보자는 말이 마치 마지막 부탁처럼 들린다. 그날 저녁 유진은 관사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든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지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밤이 깊어간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편지를 다시 읽는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읽어본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읽으려 애쓰지만 나오는 건 유진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뿐이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유진은 눈을 감는다. 추석 당일 밤 유진은 사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다. 평소 입던 군복이 아닌 편안한 바지에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복을 입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던 옷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택시를 불러 타며 유진은 기사에게 부대 주소를 알려준다. 명절에는 부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본인이 일부러 늦게 복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홀로 부대로 향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한산했다. 모두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뒤였다. 기사가 백미러로 유진을 보며 말을 건넨다. 명절인데 일하러 가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성 군인도 많아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글쎄요. 많진 않죠. 하지만 있어야죠.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본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던 그 달이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낸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갑니다. 건강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부대를 비울 수는 없었다. 군단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하며 유진은 고개를 떨군다. 30분쯤 달렸을까? 택시는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선다. 유진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다. 정문 위병소에는 당직 사관인 김민준 중사와 박선우 일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자 박선우 일병이 손을 들어 제지한다. 민간인 출입은 불가합니다. 젊은 병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진은 순간 당황한다. 사복을 입고 있으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막상 제지를 당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여진다. 저기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박선우 일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규정대로 행동한다. 유진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낸다. 민간인 신분증이 아닌 군인 신분증이다.
조심스럽게 병사에게 건네자 병사가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다. 순간 병사의 눈이 커진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몸이 굳어진다. 중장님, 실례했습니다. 박선우 일병은 황급히 거수 경례를 올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김민준 중사도 깜짝 놀라 뒤늦게 경례를 올린다. 당직 사관이 뛰어나오고 곧이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다. 유진은 손을 들어 병사를 진정시킨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박선우 일병은 여전히 경직된 채 서 있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병사.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보인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좋습니다. 규정대로 했으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박선우 일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본다. 김민준 중사가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유진은 손을 저으며 제지한다. 괜찮습니다. 이 병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김민준 중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선다. 유진은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린다. 사복을 입은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별 3개 없이는, 군복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텅 비어 있다. 명절이라 대부분의 인원이 휴가를 나갔다. 유진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창가로 다가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이 고요하다. 평소라면 훈련 소리와 구령 소리로 가득할 텐데 지금은 정적만이 감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보름달이 떠 있었다. 유진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군복이 자신을 규정하고 별이 자신을 증명하는 살. 그것을 벗어나면 유진은 그저 평범한 50대 여자일 뿐이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강유진이라는 이름뿐인 존재.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니에게서 온 답장이다. 그래, 알겠다. 몸 건강히 지내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이 느껴진다. 유진은 핸드폰을 꼭 쥔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본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위병소 앞 그 병사의 얼굴이 떠오른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강유진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밤이 깊어간다. 유진은 집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관사로 돌아갈 기운도 없다. 그렇게 보름달빛이 창문을 통해 집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유진은 그 빛 속에서 잠이 든다.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아닌 그저 외로운 한 사람으로서의 강유진이 그곳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연휴 마지막 날이었지만 벌써부터 소란스럽다. 유진은 집무실 소파에서 눈을 뜬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몸이 무겁다. 세면을 하고 예비로 두었던 군복으로 갈아입는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표정만은 단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군단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복도를 걷는데 부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유진이 지나가자 모두 경례를 올리고 입을 다물지만 그 전까지 나누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간다. 참모실로 들어가자 참모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를 올린다. 중장님, 어제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위병소 사건이 부대 전체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군대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특히 지휘관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내용으로 퍼졌나? 군단장님께서 민간인 차림으로 들어오시다가 위병소에서 제지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참모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일부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지휘관의 위신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본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철저한 곳이다. 지휘관의 권위는 곧 부대의 질서와 직결된다. 하지만 유진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전 장병을 운동장에 집합시키게. 예?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참모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명령을 전달한다. 30분 후 부대 운동장에는 휴가를 나가지 않은 모든 장병이 집합해 있었다. 유진은 단상에 올라선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린다. 어제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유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저는 사복 차림으로 부대에 들어오려 했고 당직 병사는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 병사는 규정대로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본다. 그 병사는 잘한 겁니다. 규정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저조차도요. 운동장이 잠시 술렁인다. 유진은 계속 말을 이어간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계급이나 지위 때문에 규정이 무시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 병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훈시가 끝나고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온다. 장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몇몇 참모들의 불편한 표정이 보인다. 특히 최민호 준장의 얼굴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참모장이 말한다.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중장님. 그렇게 생각하나? 예, 장병들도 감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날 오후 유진의 예상은 적중한다. 간부 식당에서 최민호 준장이 동료 장성들과 술을 마시며 중얼거린다. 보여주기식 아니야? 사복 입고 들어온 것도 저렇게 훈시하는 것도 다 계산된 거지. 그래도 군단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방식이 문제지. 사람 냄새 난다더니 결국 홍보용이야. 최민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는다. 최민호는 유진보다 1년 선배였지만 승진해서 밀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이 유진에게 주어지면서 최민호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곧 유진의 귀에도 들어온다.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한다. 중장님,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어제 일이 의도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뭐라고 해명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린다. 진심을 다해 한 말조차 의심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혼자 집무실에 남는다. 창밖으로는 연휴 마지막 밤의 달이 떠오른다. 유진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해석되고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평가받는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다. 유진이냐?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냈니? 네, 어머니는요? 그냥 그렇지 뭐. 수연이랑 같이 있었다. 짧은 대화가 오간다. 유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 제가 곧. 괜찮다. 바쁜 거 안다.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롭다. 유진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쓴다. 오래전부터 써온 습관이다. 감정이 위험하다면 난 사람으로서 이미 끝난 거겠지. 일기장을 덮고 유진은 불을 끈다. 달빛만이 집무실을 비춘다. 연휴가 끝나고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유진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회의실에서 오가는 참모들의 시선, 그리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아침 작전 회의가 시작된다. 유진은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지만 참모들의 반응이 다르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늦고 보고를 받아도 시선이 어딘가 피해간다. 특히 최민호 준장은 유진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한다. 최 준장, 훈련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진의 질문에 최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한다. 대체로 양호합니다. 대체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세부 수치는요? 세부 수치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최민호의 태도가 눈에 보인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회의실 안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가 느껴진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나간다. 참모장 윤석호 준장만 남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중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군단장으로서 20여 년을 버텨왔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 아니라 강유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진다.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식사를 한다. 예전에는 가끔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초대조차 뜸하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멀리서 최민호와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인다. 그들의 시선이 유진을 향하다가 황급히 피해간다.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다. 맛이 없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요즘 지휘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조용히 해 들려. 아니 근데 솔직히. 대화는 유진이 고개를 들자 뚝 끊긴다. 유진은 식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식당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갑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평소 유진에게 직접 보고되던 문서들이 참모장을 거쳐 올라온다. 긴급한 사안임에도 늦게 보고되는 경우가 생긴다. 유진은 참모장을 불러 묻는다. 왜 이 보고서가 이제야 올라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중장님. 해당 부서에서 늦게 올려보냈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최 준장실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걸 알지만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문제를 삼는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다. 저녁 무렵 유진은 부대를 순찰한다. 병사들을 직접 만나고 훈련장을 둘러보는 것이 유진의 습관이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 병사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한다. 경직된 표정으로 경례만 올릴 뿐이다. 훈련장에서 한 병사가 넘어지자 유진이 다가가 손을 내민다. 괜찮습니까?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요. 없습니다. 병사는 다시 경례를 올리고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간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예전 같았으면 병사들이 좀 더 편하게 대했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유진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 보인다. 순찰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최민호와 마주친다. 최민호는 거수 경례를 올리지만 눈빛은 차갑다. 수고하십니다, 중장님. 최 준장도 수고하십시오. 짧은 인사가 오가고 서로 지나친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유진은 최민호가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여자가 별 3개라니 군이 참 세상이 바뀌긴 했구먼. 유진의 발걸음이 멈춘다.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계속 걸어간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집무실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유진은 벽에 등을 기댄다. 숨이 막힌다. 30년을 버텨온 세월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견디기 힘들다. 여자라는 이유로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과 편견이 칼처럼 가슴을 찌른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연다.
어머니의 편지가 그대로 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는다. 달 아래 얼굴 좀 보자던 어머니의 말이 지금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간다. 부대는 조용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소란스럽다. 내부의 균열이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진다. 그들은 유진이 군단장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이 많아 보여 지위가 위험하다고 수군댄다. 유진은 일기장을 펼친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적는다. 그들이 감정이 위험하다 말한다면 난 사람으로서 이미 끝난 거겠지. 일기를 쓰고 나니 눈물이 흐른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유진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운다.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아니라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사람으로서의 눈물이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만이 집무실을 비춘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본다. 저 달은 매일 뜨고 지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유진도 그렇게 버텨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아직은. 며칠 후 유진은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한다. 하지만 청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참모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고 헌병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유진이 다가가자 참모장이 급히 달려온다. 중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는다. 감찰실 제보라는 말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군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제보입니다. 뭐라고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참모장을 바라본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군용차 사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왔다. 하지만 제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오전 10시 국방부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한다. 서너 명의 감찰관이 가방을 들고 청사로 들어온다. 유진은 집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감찰팀장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한다. 강유진 중장님,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찰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차량 운행 기록, 유류 사용 내역, 운전병 면담 등 모든 것을 뒤진다. 유진은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된다. 조사실은 차갑고 음침하다. 형광등 불빛만이 밝게 빛날 뿐이다. 중장님, 지난 석 달간 군용차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인다. 거기에는 유진이 사용한 차량 운행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중에서 사적인 용무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공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토요일 오후에 시내 백화점 인근까지 운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자세히 본다. 분명 그날은 예비군 관련 행사가 있어 시내로 나갔던 날이다.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그날은 예비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그 근처였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참모실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낸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일요일 저녁 주거 지역으로 운행한 기록입니다. 유진은 기억을 더듬는다. 일요일 저녁이라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신은 일요일에 거의 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병 진술에 따르면 중장님께서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유진의 말이 끊긴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록과 진술이 너무 정확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 중장님, 이 외에도 여러 의심스러운 운행 기록이 있습니다. 감찰관이 펼쳐 보이는 서류에는 유진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운행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날짜도 장소도 목적도 모두 낯설다. 유진은 당황한다. 이것은 분명 조작된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확인하면 밝혀질 겁니다. 감찰관은 냉정하게 대답한다. 증거가 없다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이 기록들이 공식 문서입니다. 유진은 가슴이 답답해진다. 누군가 내부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듯하다. 운행 기록을 조작하고 운전병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 감찰팀은 유진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다. 유진은 펜을 들지만 손이 떨린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증거를 댈 수도 없었다. 중장님, 진술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건 상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다. 감정도 온기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는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찰관은 서류를 챙겨 넣으며 말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찰팀이 떠나고 유진은 조사실에 혼자 남는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온다. 유진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본다. 부대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진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무실로 돌아오니 참모장이 기다리고 있다.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중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짓는다. 참모장의 말은 고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조작된 증거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 유진의 결백은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혼자 남는다. 책상 위에는 조사 관련 서류가 쌓여 있다. 유진은 하나하나 살펴본다. 운행 기록, 유류 사용 내역, 운전병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이다. 문득 최민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가 한 말들, 그의 표정, 그의 태도가 모두 연결된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유진은 고개를 흔든다. 지금은 범인을 찾을 때가 아니다. 먼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이틀 후 강유진 중장은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 직무정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3군단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유진은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다. 윤석호 참모장이 급히 달려왔다. 중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지휘권도 권한도 심지어 명예까지도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다. 복도를 걸으면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참모들은 유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유진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오후에 짐을 정리했다. 집무실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다. 가족사진 액자, 아끼던 책 몇 권, 수많은 표창장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어머니의 편지까지. 30년의 세월이 작은 상자 2개에 담겼다. 참모장이 도와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혼자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중장님.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모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물러갔다. 유진은 혼자 남아 마지막 짐을 챙겼다. 창밖을 보니 부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지휘하던 곳, 자신이 사랑하던 곳이 이제 남의 땅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유진은 부대를 떠났다. 정문을 나서는데 위병소의 박선우 상병이 경례를 올렸다. 추석 때 유진을 제지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어느새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해 있었다. 충성.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병사를 바라보니 눈가가 붉었다.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시오. 중장님. 병사가 뭔가 말하려다 참았다. 유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관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저 달빛도 나를 비추지 않는구나.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유진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사에 도착해 짐을 내렸다. 텅 빈 집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비리 의혹으로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리고 누리 소통망에서는 유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퍼져나갔다. 역시 여자라서 그래. 감성적으로 부대 운영하다 저럴 줄 알았지. 최초라는 타이틀만 믿고 설쳤나 보네. 자, 군대에 여자가 무슨 필요야. 세금 아깝다. 유진은 핸드폰을 보다가 꺼버렸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명예도 자존심도 삶의 의미까지도 모두 사라져갔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다. 유진아, 나다. 네, 어머니. 뉴스 봤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저는... 유진아,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 별이 널 망친다. 어머니의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안다.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와라. 집에 와라. 별 없이도 너는 내 딸이다. 그걸 잊지 마라. 전화를 끊고 유진은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다. 별 3개를 달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일주일 후 유진은 부대를 떠나는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보직 해임식이었다. 많은 장병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유진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늘 저는 제3군단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지휘관이었지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성긴 박수였다. 일부는 박수조차 치지 않았다.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군단장 직무대리가 된 최민호 준장이 다가와 형식적으로 악수를 청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은 최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유진은 그 손을 놓고 돌아섰다. 위병소를 지나는데 박선우 상병이 다시 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중장님, 저희는 믿습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유진은 정문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떠 있었다. 조금 이그러졌지만 그래도 빛을 잃지 않은 달이었다. 관사를 정리하고 며칠 후 유진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0년 군 생활의 흔적들이 좁은 방 한편에 쌓여 있었다. 상자를 풀 기운도 없이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군부대도 훈련장도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주택가의 일상만이 펼쳐질 뿐이었다. 핸드폰을 켜니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거나 악의적인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다. 유진은 메시지를 열었다. 중장님, 저는 추석 때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3군단 본부근무대 박선우 상병입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 병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날 중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군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중장님께서 겪고 계신 일이 억울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충성. 유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할 때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박상병 같은 군인이 있어서 내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유진은 일어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책들, 서류들,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다. 그 중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유진이 소위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펼쳐 읽었다. 20대 초반의 유진이 적어놓은 글들이 보였다. 군인으로서의 꿈,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차별,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빼곡했다. 젊은 날의 유진은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별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부대를 바꾼다. 유진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자신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읽으니 새롭게 다가왔다. 별 3개를 달고 군단장이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권위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유진은 일기장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자신은 군단장으로서 완벽하려고 했다. 실수하지 않으려 했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렸다. 감정을 억누르고 관계를 멀리하고 가족조차 외면했다. 그날 밤 유진은 노트북을 켰다. 오랜만에 군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이미 접근 권한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었지만 모든 경로가 막힌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과거에 구축해 놓은 비상 연락망 루트였다. 유진은 차량 운행 기록을 검색했다. 감찰팀이 제시했던 그 기록들을 다시 확인했다. 하나하나 살펴보던 유진의 손이 멈췄다. 운행 기록의 결제 서명란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최민호. 모든 의심스러운 기록들이 최민호의 결제를 거쳐 작성되어 있었다. 유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결제 날짜, 문서 번호, 작성자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일부 문서의 작성 날짜가 실제 운행 날짜보다 나중이었다. 즉, 사후에 조작된 문서라는 뜻이었다. 심지어 한 문서의 수정 기록 로그에는 최민호 준장의 개인 비서인 김중사의 IP 주소가 찍혀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유진은 화면을 캡처하고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기록도 뒤져보았다. 최민호와 감찰실 특정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내용은 조심스럽게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최민호가 의도적으로 유진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유진은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반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군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유진이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문서 위조, 직권 남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승산은 있습니다. 국방부에 즉시 재조사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유진은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군복을 벗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별이 없어도 계급이 없어도 사람들은 살아갔다. 그날 저녁 유진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유진아,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 믿는다. 우리 딸. 그럴 애 아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 제가 곧 집에 갈게요.
이번엔 진짜로요. 그래, 기다리마. 송편도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다. 차츰 차오르고 있는 달이었다. 유진도 그렇게 다시 일어서야 했다. 조금씩 천천히.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국방부가 재조사를 승인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진이 제출한 증거들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청문회 날이 밝았다. 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었다. 구겨진 군복 그대로 입었다. 이제는 완벽한 외양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국방부 청문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군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중장님, 오늘 청문회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 청문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유진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방청석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았다. 마주 보이는 곳에 최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유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없는 담담한 시선이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강유진 중장에 대한 군용차 사적 이용 의혹 건에 대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펼쳤다. 먼저 재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 중장이 군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운행 기록들이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서 작성 날짜와 실제 운행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가 급히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위원장은 최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민호 준장, 이 문서들은 모두 당신의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최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부하들이 올린 문서에 결재했을 뿐입니다. 조작된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서들이 모두 강 중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위원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또한 감찰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 중장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위원장이 이메일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최민호가 감찰실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유진을 조사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다. 최민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위원장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강유진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더 잘해야 인정받았고 더 완벽해야 존중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최 준장도 어쩌면 저와 같은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승진 경쟁, 성과 압박, 조직 내 갈등 속에서 그도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진의 말에 청문 회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게 아직 제가 군인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이유니까요. 유진은 위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군대는 계급과 권위로만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와 정의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만약 거짓이 용납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저 권력을 탐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청문회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기자들도 방청객들도 심지어 일부 위원들까지도 박수를 보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최민호 준장. 문서 위조 및 허위 고발 혐의로 즉시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최민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다. 유진을 지나치는 순간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강유진 중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은 즉시 해제되며 명예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오래 이어졌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청문회가 끝나고 유진은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유진은 짧게 한마디만 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달은 매번 지지만 다시 떠오릅니다. 유진은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유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가 폐부 깊이 스며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석호 참모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중장님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유진은 말했다. 고향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이 멀어지고 창밖 풍경은 점차 익숙한 논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로 채워졌다. 강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20대 초반 푸른 꿈을 안고 군인이 되기 위해 이 길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모든 것을 잃었다가 겨우 되찾은 채 다시 이 길을 따라 돌아가고 있었다. 떠날 때의 길과 돌아오는 길은 같았지만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흙냄새와 섞인 맑은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예전과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도 많았다. 마을 어귀에 500년 된 정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똑같이 들렸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다. 군복을 입은 유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유진이 아니가. 언제 왔노?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나. 어서 가봐라.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속 걸어갔다. 저 멀리 집이 보였다. 낮은 담장에 둘러싸인 작은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붉은 고추를 말리고 계시던 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유진아. 어머니. 유진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의 품은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 하나에 모든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괜찮다. 왔으면 됐지. 이제 왔으면 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리움이, 미안함이 모두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다.
어머니가 먼저 물러나며 유진의 얼굴을 살폈다. 많이 여위었구나. 밥은 먹고 다녔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 마라. 눈 보면 다 안다.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유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유진이한테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셨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별에 집착하느라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렸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유진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냈다. 구수한 된장을 풀어 끓인 시래기국, 직접 쓴 도토리묵, 텃밭에서 갓 따온 나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다. 유진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살 좀 찌워야겠다. 네, 많이 먹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왔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환하고 둥근 달이었다. 참 예쁘다. 유진이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 오늘이 보름이다. 달이 제일 예쁜 날이지. 유진은 그제야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진심을 깨달았다. 달 아래 얼굴 좀 보자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자는 말이 아니었다. 가장 밝고 완전한 달빛 아래 군단장 강유진이 아닌 딸 강유진으로 별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으로 마주하자는 뜻이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달을 볼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야지. 사람은 가끔 하늘도 봐야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달. 매일 뜨고 지지만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는 달.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지더라도 다시 떠오르는 달처럼. 며칠 후 유진은 부대 복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밭일도 하고 마을을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복귀하는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유진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다. 길에서 먹어라. 부대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염려 마라. 수연이가 자주 오니까. 유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이제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별이 아니라 사람으로 군단장이 아니라 딸로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대에 도착하니 정문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참모들과 병사들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모두가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유진은 경례로 답하며 걸어갔다. 위병소 앞에 박선우 병장이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중장님.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박 병장, 그날날 막아서서 고마웠소. 박 병장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중장님, 자네 덕분에 내가 깨달았소. 규정보다 중요한 건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유진은 박 병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중장님이 계셔서 저희도 군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참모들이 따라오며 업무 보고를 시작하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은 업무 보고는 하지 맙시다. 대신 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합시다. 참모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소 유진답지 않은 제안이었다.
윤석호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구석 테이블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둘러앉은 큰 테이블이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그제야 알게 되었다. 참모장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다는 것, 작전과장은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 인사과장은 요리에 취미가 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사람으로서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은 집무실로 돌아갔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달을 볼 시간이 있다. 사람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의 의미가 달라졌다.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 명령의 무게가 아니라 돌봄의 무게였다. 유진은 이제 별을 다르게 달 것이다. 사람을 억누르는 별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는 별로.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잘 도착했니? 달 보고 있니?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창밖 보름달 아래 부대는 고요했다. 병사들은 잠들었고 초소에는 경계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다. 유진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별 3개를 단 여군, 하지만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귀향을 완성한 강유진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권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빛이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빛이었다. 달처럼 매일 지지만 다시 떠오르는 그런 빛이었다. 유진은 집무실 불을 껐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밝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보름달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유진의 그리고 제3군단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2022년 늦가을. 단풍이 절정이라는 뉴스가 무색하게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에 위치한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공기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해발 1100m 고지에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한국 전쟁 당시 펀치볼이라 불렸던 이곳은 지도에서조차 외로워 보이는 대한민국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었다. 회색빛 위병소 너머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적이고 그 정적은 오히려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곳 63보 병연대 제2대대의 신병 한지훈 이병이 전입 온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휴학계를 내고 입대한 지훈에게 양구의 가을은 낭만이 아닌 혹독한 현실이었다. 야, 한지훈. 너 진짜 운전병으로 대대장님 차 모는 거 확정이라고. 생활관 동기인 김상현 이병이 침상에 걸터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어제 행보관님이 부르셔서 면담하고 왔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래. 지훈은 덤덤하게 대답하며 관물대에 전투복을 각 잡아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 누군가에게는 신의 보직이라 불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대, 이 대대에서는 아니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대대장 마동철 중령은 백두산 호랑이가 아닌 양구의 미친 개로 불렸다. 너 진짜 큰일 났다. 전임자였던 김일병, 그 양반이 왜 의가사 제대했는지 알아? 대대장 그 인간 때문이야. 매일 새벽에 불러내서 사적인 일 시키는 건 기본이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운전 중에 뒤통수 때리는 건 애교였대. 절대 비위 거스르지 마라. 그냥 투명인간처럼 시키는 것만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게 너군 생활 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기의 충고는 진심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다. 그는 그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싶었을 뿐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18개월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등병 계급장이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지우는 이미 군용 레토나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었다. 약속된 시간은 6시였지만 선임들은 대대장님은 기다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신다며 30분 전에 나가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정확히 6시 대대 본부 건물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철 중령이었다.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떡 벌어진 어깨, 다부진 얼굴에는 심술과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충성. 이병 한지훈, 금일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지훈이 우렁차게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끽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관사로. 명령은 짧고 차가웠다. 지훈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잡았다.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군인 관사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마 중령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은 끊임없이 지훈의 뒤통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관사 앞에 도착하자 마 중령은 차에서 내리며 지훈에게 툭 한마디 던졌다. 8시까지 대대장실 앞으로 와. 예, 알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을 때 마 중령은 이미 현관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지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지훈과 마동철 중령의 첫 만남이자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훈 이병의 군 생활은 운전병이라는 보직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마동철 중령에게 그는 군인이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하인이었다. 오전 일과는 주로 마 중령의 사적인 용무로 채워졌다. 한 이병, 시내 세탁소 가서 내 전투복이랑 정복 좀 찾아와. 그리고 오는 길에 농협 하나로마트 들러서 내가 문자 보내는 것들 좀 사오고. 마 중령이 던져주는 카드와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제주 삼다수 2리터 6개입, 농심 신라면 5개입, 서울 우유 1리터, 사모님 쓰실려 샴푸 같은 품목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 군대 보급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물품들이었다. 지훈은 군용 차량을 몰아 양구 읍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군인이 왜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들리는 듯 했다. 주말은 더 심했다. 아침 일찍부터 마 중령의 호출을 받고 관사로 가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이병, 오늘 우리 애들 춘천에 있는 학원 좀 데려다 주고 와. 가는 길에 점심도 좀 사 먹이고. 대대장님 군용 차량의 사적 이용은.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 하자 마 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토를 달아? 야, 이게 다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거야. 내가 가정에 신경을 안 써야 부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손발이 되어주면 그만큼 내가 부대원들한테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해? 궤변이었지만 중령의 계급장 앞에서 이등병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마 중령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태우고 왕복 3시간 거리의 춘천까지 달려야 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을 뿐이었다. 차량 운행일지는 거짓으로 채워졌다. 춘천 학원은 춘천 지역 군사시설 점검으로, 하나로마트 장보기는 지역 부대 협조 방문으로 둔갑했다. 당연히 유류비는 모두 부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 지훈은 매일 밤 거짓 운행일지를 작성하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마동철 중령의 악행은 부대 내에서도 계속되었다. 그의 주된 타겟은 삼중대장 박정민 대위였다. 박 대위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FM의 정석이라 불릴 만큼 일처리가 꼼꼼하고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마 중령은 바로 그 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유능한 박 대위와 비교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박 대위,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중대 전술 훈련 계획서 다시 써와. 예? 대대장님 이미 결제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야, 내가 결제했다고 끝이야?
어제 내가 새로운 지침 내린 거 못 들었어? 하늘 같은 대대장 지시가 우스워? 어제는 별다른 지침 없으셨습니다. 박 대위가 차분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자 마 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여기가 학교야? 너 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우리 부대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오늘 밤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사무실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마 중령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박 대위는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마 중령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꽂혔다. 육사 나왔다고 꼴값은. 저런 새끼는 전방에서 뺑이 좀 더 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대장실 한편에 위치한 운전병 대기석은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VIP석이자 지옥의 맨 앞자리였다. 정의롭고 유능한 장교가 부패한 지휘관에게 억압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지우는 군대라는 조직의 거대한 부조리에 절망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 중령의 행동은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지훈을 부대 밖에서도 스스럼 없이 부려먹었다. 어느 평일 저녁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서 막 전투화를 벗으려던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마 중령이었다. 한이병, 너 어디야? 생활관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구 터미널 근처 산골짜기 식당으로 와. 검은색 승용차 그랜저. 차 번호 XXXX. 알지? 거기서 물건 하나 받아서 관사로 가져와. 예?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일이냐? 30분 내로 도착해. 택시 타고 와. 전화를 끄는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일과 시간이 끝났음에도 그것도 부대 밖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호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급하게 전투복을 다시 챙겨 입고 위병소를 나섰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랜저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지훈의 군복을 확인하더니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고급 양주와 한우가 담긴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건넸다. 뇌물임이 분명했다. 대대장님께 잘 전해주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다. 지훈은 무거운 박스를 끌어안고 택시를 잡았다. 박스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범죄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관사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마 중령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오, 왔어? 수고했다. 그는 익숙하게 물건을 받아들고는 지훈에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걸로 택시비하고 남는 건 너 가져.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 데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린 전우잖아, 안 그래? 전우. 그 단어만큼 역겹게 들린 적은 없었다. 지우는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허, 이 친구가 주는 걸 안 받아? 줘도 지랄이야. 알았어, 그럼 꺼져봐. 마 중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지우는 돌아서서 어두운 관사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감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범죄에 발을 담근 공범이었다. 이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그의 아버지는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는 고위 장교였다. 하지만 그는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려웠고 고작 이 정도 일로 징징대는 나약한 아들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양구의 밤은 깊어갔고 한지훈 이병의 고뇌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침묵이 마동철이라는 괴물을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마동철 중령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대가는 혹독했다. 한지훈 이병은 부대 내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혔다.
선임들은 그를 더 이상 편하게 대하지 않았고 동기들조차 그와의 대화를 피했다. 대대장의 운전병이라는 보직은 이제 권력의 시종이자 부패의 감시자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를 옥죄었다. 야, 한지훈. 오늘 대대장님 기분 어떠시냐? 저 새끼한테 말 걸지 마. 괜히 우리까지 찍히면 어쩌려고. 운전병 편하다는 거 다 옛말이다. 저건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잖아.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걸었지만 생활관에 돌아와 혼자 남게 되면 참을 수 없는 고독감과 모멸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마 중령은 지훈의 고립을 마치 즐기는 것 같았다. 그는 지훈을 항상 자신의 시야 안에 두려 했다. 한이병, 너 운행 없는 시간에는 뭘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 앞으로는 운행 없으면 그냥 대대장실 구석에 앉아서 대기해. 책이라도 읽든지. 그날 이후 지훈은 운행이 없는 시간에도 대대장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서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그곳에서 마 중령이 부사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모습, 지역 업체 사장들과 히히덕거리며 수상한 통화를 하는 모습, 심지어는 주식 HTS를 켜놓고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야 했다. 그 공간은 거대한 수족관과도 같았다. 자신은 어항 속 금붕어처럼 모든 것을 보고 듣지만 두꺼운 유리벽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포식자의 시선 아래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 번은 지훈이 너무 피곤해 의자에 앉아 깜빡 졸았던 적이 있었다. 이 개새끼가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가 네 안방이야? 정신을 차렸을 때 지훈은 자신의 정수리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 중령이 딱밤을 때리는 신용으로 지훈의 머리를 강하게 쥐어짰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군인이 근무 시간에 쳐줘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내가 너 믿고 내 목숨 맡기고 차 타는 건데 이따위 정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겠다고. 당장 나가서 연병장 20바퀴 돌고 와. 정신 번쩍 들게 해줄 테니까.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을 헉헉거리며 뛰면서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적인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군인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그는 마동철이라는 한 인간의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가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대대장실 구셔에서 책을 읽는 척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박정민 대위가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다. 마 중령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박 대위, 자네는 아직도 보고서의 핵심을 담는 법을 몰라. 이렇게 미사여구만 잔뜩 늘어놓으면 누가 읽고 싶겠어? 다시 써와. 대대장님, 해당 내용은 6본 지침에 의거하여. 또 말대꾸. 지침. 아주 그냥 지침에 죽고 지침에 사는구만. 군대는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구르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라고. 자네는 아직 멀었어. 모욕적인 언사에도 박 대위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마 중령은 그런 그의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차며 서류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됐고 오후에 있을 연대장님 순시에 대비해서 보고 자료나 다시 점검해. 어급으로 준비해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자네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박 대위가 경례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지훈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박 대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연민과 이해의 눈빛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조용히 대대장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지훈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박정민 대위였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많이 힘들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훈은 순간 울컥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한이병.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올 걸세. 박대위는 지훈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지훈은 차갑게 식은 캔커피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온기는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부대 내에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박대위를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응원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빗줄기였고 지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동철 중령의 부패는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수위로 치달았다. 부대 동계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업체 백두건설과의 유착 관계가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마 중령은 지훈을 호출했다. 한 이병, 오늘 밤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다. 넌 운전만 신경 써.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훈은 마 중령을 태우고 양구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가든으로 향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식당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는 이미 백두건설 김 사장과 임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고 중령님, 오셨습니까? 김 사장은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로 달려 나와 마 중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방 안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테이블 밑으로는 노골적으로 돈 봉투가 오고 갔다. 지훈은 문 밖에서 대기하며 그 모든 광경을 어쩔 수 없이 엿듣게 되었다. 중령님, 이번에 저희가 맡은 막사보수 공사건 말입니다. 자재를 살짝 바꿔치기 하면 양쪽 다 섭섭지 않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사장, 그런 위험한 소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에이, 중령님. 다 같은 식구끼리 왜 이러십니까? 이건 중령님을 위한 제 성의입니다. 마 중령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했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두툼한 봉투 몇 개를 챙겼다. 군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대 시설 공사에서 자재를 빼돌리려는 위험천만한 범죄가 그의 눈앞에서 공모되고 있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지훈은 만취한 마 중령과 김 사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추잡한 대화는 지훈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역시 중령님은 화끈하십니다. 앞으로 저희 백두건설이 2대 1이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허허, 김 사장만 믿는다고. 우리 사이에 뭘. 으흐흐. 마 중령을 관사에 내려주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지훈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참아왔던 구역질을 터뜨렸다. 단순히 술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부패가 풍기는 역겨운 악취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다. 그는 운전대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녹음 기능이 있는 작은 mp3 플레이어를 만지작거렸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터질지 모를 진실을 위해 마 중령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전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협박했던 마 중령의 목소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밤의 위험한 거래까지. mp3 안에는 마동철의 범죄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마지막 희망의 증거였다. 그 사건 이후 지훈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마 중령은 그런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요즘 애들 취급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토요일 밤이었다. 당직 근무도 없는 편안한 주말, 생활관 동기들은 PX에서 사온 냉동식품을 돌려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대대장님이라는 발신자명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 이병 한지훈입니다. 너 지금 어디냐? 당장 관사로 튀어와. 15분 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 중령의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여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새끼가. 토달지 말고 그냥 오라면 와. 끊어.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생활관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또냐? 야, 너 그냥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마. 저건 진짜 아니잖아. 김상현 이병이 말렸지만 지우는 말없이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마 중령의 성격을 알기에 가지 않았을 때 벌어질 후폭풍이 더 두려웠다. 괜찮아. 다녀올게. 그는 애써 웃어 보이며 생활관을 나섰다. 위병소를 통과해 찬 바람을 맞으며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오늘 밤 무언가 아주 잘못될 것만 같았다. 마 중령의 관사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거실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마 중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주말을 맞아 친정에 간 것 같았다. 왔냐?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봐. 마 중령이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대장님 부르신 용무가. 용무는 무슨. 그냥 술 친구가 필요해서 불렀다. 왜? 내가 내 운전병이랑 술 한잔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냐? 마 중령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지훈의 앞에 놓인 빈잔에 가득 따랐다. 자, 마셔. 이건 명령이야. 지훈은 굳은 얼굴로 술잔을 바라보았다. 군인이 그것도 일과 시간 외에 상관의 사적인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의 부패에, 그의 범죄에, 그의 부조리한 세계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짓눌려왔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술에 취해 풀어진 마 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못 마십니다. 한지훈 이병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술 기운이 가득했던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동철 중령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개슴츠레했던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노려보았다. 뭐라고 했냐 지금? 저는 군인으로서 근무지 이탈 및 상관과의 사적인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난 몇 달간의 굴종과 침묵을 깨트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등 뒤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이 개새끼가 서지 못해. 마 중령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몸이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현관문을 잡으려는 순간 거대한 손이 그의 어깨를 와락 낚아챘다. 엄청난 힘에 의해 지훈의 몸이 종이장처럼 돌려 세워졌다. 마 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냄새와 섞인 거친 숨결이 지훈의 얼굴에 그대로 뿜어졌다. 내가 지금 내까짓 이등병 새끼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마 중령의 주먹이 지훈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없었다. 대신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 마 중령의 주먹은 그의 뺨 바로 옆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박살내고 있었다. 유리가루가 바닥으로 후두둑 쏟아졌다.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처음부터 아주 반항심이 가득했어. 내가 내까진 놈 속을 모를 줄 알아. 마 중령은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지만 지훈은 고개를 꺾지 않고 마 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포기보다 오기가 더 크게 타올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는 영원히 마동철의 노예로 살아야 할 터였다. 똑바로 봐,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난 이 부대의 왕이야.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대장이라고. 내가 너 하나쯤 병신 만들어서 불명예 제대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꾸했다. 그의 저항은 마 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범죄? 하. 웃기지 마. 누가 증명하는데? 내가? 내 말을 누가 믿어주는데? 내 동기들? 아니면 맨날 내가 갈구는 박대위? 다들 내 손가락 하나에 벌벌 떠는 놈들이야. 여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내 말이 법이야. 마 중령은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지훈을 들어 올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품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훈의 행동은 마 중령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다. 멱살을 잡았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쳐 거리를 벌렸다. 기록? 이 어린 새끼가 날 상대로 증거 수집을 해? 너가니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마 중령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알코올로 무거워진 몸이 비틀거렸다. 그는 분노에 차식식거리며 지훈을 손가락질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 내일부로 GOP 총기 초소에 처박아줄 테니까 각오해. 거기서 썩다가 전역하든지 총기 오발 사고로 뒤지든지 마음대로 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마지막 바락과도 같은 폭언을 끝으로 마 중령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관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내내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대로 부대에 돌아가면 마 중령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권력이라면 정말로 자신을 최전방 GOP 초소에 고립된 환경으로 보내버리고도 남을 터였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누명을 씌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도 모른다. 이등병인 자신의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부대 앞까지 왔을 때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위병소 대신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수많은 밤을 망설였던 그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지훈이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이제 그는 아들 한지훈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이병 한지훈으로서 보고해야 했다.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충성. 갑작스러운 군대식 보고에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 한민준 소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고 날카로워졌다. 보고해.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속 이병 한지훈. 현 소속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비위 사실 및 직권 남용, 폭행 사실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고 목격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군용 차량의 사적 유용과 유류 횡령, 운전병에 대한 사적 지시 및 폭언, 부대 시설 공사업체와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정황, 그리고 방금 전 관사에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까지. 그의 보고는 감정에 호소하는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한 군인의 내부 고발이었다. 보고를 듣는 내내 한민준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녹취 파일이나 다른 증거 확보된 것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닌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감찰참 모부장의 목소리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일부와 개인적으로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너는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하지 말고 양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대기해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인계하고, 그리고 이 시간부로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특히 부대와는.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지훈아. 보고가 끝나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힘들었겠구나. 이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니, 대한민국 육군이 바로 잡을 거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박스벽에 기댔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 한민준 소장의 사무실은 한밤중임에도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방금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후 서늘한 분노를 사기며 곧바로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실 직속 특별조사과의 최정예 인원들이 잠옷 바람으로 급하게 달려와 그의 사무실 앞에 집결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최민준 대령이었다. 그는 한 소장의 육사 동기이자 군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단결. 대령 최민준 외 4명, 부장님 호출에 응했습니다. 한민준 소장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부터 특명을 하달한다. 제21보병사단 마동철 중령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혐의는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폭행 및 협박.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자네들이 즉시 양구로 이동해야겠다. 최 대령의 미간이 꿈틀했다. 일선 부대 중령에 대한 감찰을 위해 본부 특별조사과가 한밤중에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부장님,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신원 보증이 확실한 사안입니까? 한민준 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직자로서 답했다. 제보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 운전병 한지훈 이병. 내 아들이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한 소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그의 결단력에 경외감마저 서렸다. 한 소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 대령, 자네가 지휘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마 중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사와 대대장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다. 모든 통신 기록과 부대 행정 기록, 특히 차량 운행일지와 유류비 정산 내역, 공사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져. 제보자와는 내가 보낸 다른 인원이 접촉할 것이니 자네들은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알겠습니다, 부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증거가 명백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다. 한민준 소장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특별조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몇 분 만에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 3대의 검은색 세단에 나눠 탔다. 어둠을 가르며 계룡대를 빠져나가는 세단의 행렬은 양구에 미친 개 마동철 중령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지훈의 전화를 받은 직후 마동철 중령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이등병의 당돌한 반항과 녹취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새끼 진짜 뭘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아니야, 이등병 새끼가 뭘 안다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의 행적을 되짚어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사적인 심부름, 폭언, 심지어 백두건설과의 거래까지. 만약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렇다고 해도 그 애송이가 그걸 어디에 쓸 수 있겠어? 기껏해야 부대 내 헌병대나 상급 부대에 찌르는 정도겠지. 내가 연대장님, 사단장님하고 얼마나 친한데. 적당히 구슬리면 다 덮을 수 있어. 마 중령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믿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한지훈을 어떻게 조질지, 그리고 그의 입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칼날이 육군 본부에서부터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려 양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이 밝아오는 양구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동철 중령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관사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새 한지훈 이병에 대한 분노와 희미한 불안감으로 잠을 설쳤다.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끝장낼 사자들이 이미 양구 톨게이트를 지나 안개 낀 46번 국도를 달려 그의 목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새벽 6시 정각. 딩동딩동. 요란한 벨소리가 관사의 정적을 깼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마 중령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야 아침부터. 그는 대충 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전투복에 육군 본부 마크를 단 장교와 부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그들을 이끄는 최민준 대령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제21사단 마동철 중령 맞으십니까? 그런데 누구신지?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과장 최민준 대령입니다. 지금부터 마 중령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최 대령이 내민 푸른색 표지의 영장을 본 순간 마 중령의 뇌가 정지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압수수색,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요, 최 대령.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시오. 마 중령이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양옆에 서 있던 건장한 부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될 겁니다. 협조해 주시죠. 최 대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사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관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다른 한 팀은 대대본부의 대대장실을 급습해 모든 문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백두산 호랑이의 성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함락되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마동철 중령은 대대본부 회의실에 격리된 채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맥을 들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사단장님하고 어제도 통화한 사람이야.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당장 한민준 부장님 연결해. 내가 직접 단판을 짓겠어. 최민준 대령은 그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찍힌 차량 운행일지 스캔 파일과 같은 시간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다. X월 X일 1400만 1700. 목적지 춘천 군사시설 점검이라고 적힌 운행일지. 그러나 같은 시간 블랙박스 영상에는 마 중령의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떠들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춘천의 한 유명 학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최 대령은 그의 말을 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한지훈 이병이 제출한 mp3 녹음 파일이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막사보수 공사건 말입니다. 자재를 살짝 바꿔치기 하면. 허허, 김 사장만 믿는다고. 우리 사이에 뭘.
백두건설 김 사장과의 추악한 거래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마 중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관사에서 한지훈 이병에게 폭언을 하며 협박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내일부로 GOP 총기 초소에 처박아 줄 테니까 각오해. 모든 증거가 재생된 후 최 대령이 나직하게 물었다.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 중령님? 마동철 중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왕국은 모래성이었고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못했다. 닳고 다른 중년의 부패한 군인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부하들의 신음소리에 대한 뒤늦은 메아리처럼 들렸다. 감찰은 부대 전체로 확대되었다. 최민준 대령의 조사팀은 대대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익명설문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던 사람들도 마 중령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정민 대위는 조사실에서 그동안 마 중령에게 당했던 부당한 지시와 인격 모독에 대해 담담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한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 대대는 전투준비 태세가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행정보급관 최 상사는 그동안 마 중령이 횡령했던 부대 운영비와 유류비 내역에 대한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심지어 마 중령의 강요로 뇌물수수의 창구 역할을 해야 했던 다른 간부들도 처벌을 감수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한지훈 이병은 특별조사팀의 보호 아래 별도의 장소에서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을 마쳤다. 조사를 마친 그에게 최민준 대령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한지훈 이병, 자네가 대한민국 육군을 구했다.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환경에서 복무하게 해서. 진심이 담긴 대령의 사과에 지우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동철 중령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선고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했고 지난 20여 년간의 군 생활에 대한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박탈당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백두산 호랑이의 몰락은 부대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마 중령과 유착했던 백두건설은 군 공사 입찰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고 그의 부패에 동조했던 일부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다. 며칠 뒤 이 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상관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조국을 지키는 전우가 되겠다. 부조리와 불의는 내 지휘 아래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지휘관의 부임과 함께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불필요한 사역이 사라졌고 훈련은 실전적으로 변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지훈 이병은 남은 군 생활을 평범한 운전병으로 하지만 더 이상 누구의 하인도 아닌 당당한 군인으로서 복무했다. 그를 영웅으로 보는 시선도 내부 고발자라며 수군대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정민 대위와 최 상사가 항상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3년 후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신임 소위들 사이에서 유난히 늠름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전역 후 군이라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던 한지훈은 아버지와 박정민 대위 같은 진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육사에 지원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것이다. 임관식이 끝나고 아들 앞에 선 한민준 장군은 말없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리고
진정한 내 전우가 된 것을 축하한다. 몇 주 뒤 임지 배치를 받은 한지훈 소위는 자신의 발령지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대장. 그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 그러나 그를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량을 타고 양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펀치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칠봉 전망대에 선 한지훈 소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던 무력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소대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운전병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젊은 지휘관의 자신감과 따뜻한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양구의 푸른 하늘 아래 한때 백두산 호랑이가 포효하던 그 땅에는 이제 정의라는 씨앗이 뿌려져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